우리는 살면서 몇 번의 불행을 맞이하게 될까요?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만 흘러가면 인생도 참 살만하다 싶을 텐데 말이죠. 갑작스레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행에 대비할 힘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이제 곧 마흔을 앞둔 나이에도 전 아직 그러려니가 되지 않네요. 지금까진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하필 나이지 않은 억울함과 괴로움으로 불행의 모든 순간을 곱씹어 보곤 했었습니다. 제게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오늘 저에게 찾아온 커다란 불행에 대해서, 그리고 그 순간을 이겨낸 방법이 담긴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익명의 힘을 빌려 용기 내본 것이니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주반 연서입니다. 지금은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운 좋게도 비교적 여유로운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빠는 사업을 하시고 엄마는 직장에 다니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셨던 덕분에 지금까지 안정적이게 자라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도 그래서 저도 음악을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직업 자체가 어느 정도 인정받는 위치까지 오르는 게 아니라면 굉장히 불안정한 일이고 벌이가 들쑥날쑥하니 생계를 생각하면 쉽게 도전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은 제 꿈을 응원해 주셨고 저도 덕분에 원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안정적인 기반으로 음악으로 유학까지 다녀왔고 지금까지 작곡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아왔나요? 20대 후반까지만 해도 전 솔직히 굉장히 순탄했던 제 인생이 늘 이대로 평생 갈 것 같았어요. 굴곡 없이 어떤 감당 못할 아픔과 슬픔 없이 그냥 이대로 흘러갈 거라고. 날 사랑하고 믿어주는 가족들, 여유로운 형편, 내가 원하는 직장 등 제 인생에선 제가 딱히 예상하지 못했거나 기대받길 일들이란 게 없었거든요. 물론 연인과의 이별, 건강 악화 등의 고통은 있었지만 그게 고난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 순탄하고 무난한 인생의 과정들이 제겐 너무 당연했던지라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던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행복을 크게 느꼈던 적도 없던 것 같고요. 기본 상태가 행복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지켜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겨도 와, 너무 행복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죠. 사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손꼽히는 순간이 있기는 해요. 제가 20대 초반에 만났던 남자, 그 남자로 인한 시간들이었죠.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것도 운명 같았어요. 친구들과 불꽃놀이 축제 갔었는데 거기서 행사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사람과 어쩌다 보니 서로에게 첫눈에 반한 거예요. 연인도 아니고 오늘 처음 본 사이인데 우연한 기회로 함께 불꽃놀이를 보게 됐고 그렇게 20대에 풋풋한 연애를 했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추억이 정말 많았어요. 전부 다 처음 해보는 것들이었고 처음 사랑을 해보는 거여서 모든 게 설레고 신기하고 행복했죠. 특히 제가 당시 좀 아팠거든요. 제가 편두통을 앓고 있었는데 그즈음 뇌동맥류가 생겨서 시술을 했었어요. 몸이 그렇게 안 좋은 건 처음이었던지라 당황스럽고 힘들긴 했는데 그 시기 내내 남자친구가 제 곁을 지켜주었고 정성껏 살펴주니 사랑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아플 때도 함께한 사이니까 절대 끊어질 수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보통 주변의 언니, 오빠들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랑, 가장 열정적으로 사랑한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20대 초중반, 무모하고 용감하던 때에 만난 사람이라고요. 물론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를 순 있지만요. 희한하게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만나 3년을 만나고 1년은 멀리 떨어져 있다가 헤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봐도
그때만큼 제가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한 적이 없더라고요. 정말 제 모든 걸 내어주고 싶었고, 이 사람이 없으면 나도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했었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사랑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깨달았던 시간이었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별해야 했던 건 제 유학 때문이었습니다. 전부터 준비했던 일이어서 제겐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내심 그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유학을 포기하거나 유학을 가서도 연락하면서 만나다가 한국에 돌아와 결혼을 하면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었어요. 그 어떤 것에도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선택지는 없었고요. 그게 제 이기심이었다는 걸 당시 전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계획대로 유학에 갔고 남자친구와도 연을 이어갔습니다. 초반에는 연락을 잘 주고받았어요. 당시엔 지금처럼 연락망이 좋을 때가 아니라서 편지를 꼬박꼬박 주고받았죠. 그렇게 반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점점 더 바빠졌고 연락을 소홀히 하게 됐어요. 전부 다 제 잘못이었죠. 어리석었던 저는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내가 바쁘면 그래도 남자친구가 다 이해해 줄 거라고. 1년이 될 무렵 남자친구에게 마지막 편지가 왔습니다. 자신이 아직 어리고 부족해서 저를 포용해 줄 자신이 없다고요. 거기서 후회되지 않게 하고 싶은 공부 열심히 하고 오라고 하더군요.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어렴풋 알고 있었으면서도 막상 이별을 고하니 적잖이 충격이더라고요. 정말 이별이 다가왔다고 생각하니 정말 많이 힘들었고 지금이라도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제 가진 걸 모두 내어줄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그 순간이 오자 저는 제 일상과 욕심을 포기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그렇게 헤어지게 됐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그 연을 이어오면서 제게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 몇 번의 연애를 했고 행복하게 만났지만 사랑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그때뿐인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너무 그리울 때마다 저 스스로 합리화를 했었습니다. 한창 용감할 때 만났던 거라서 계속 생각나는 거라고. 그 사람도 좋았지만 그때의 만남과 그때의 사랑하던 제 모습이 더 기억에 남는 걸 거라고. 그렇게라도 합리화하고 스스로를 다스려야 하루를 보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또 3년이 지나고서 저는 건강 문제로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시술 후유증인지 머리가 계속 아파서 공부를 계속 이어갈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작곡가로서 활동하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운 좋게도 일이 잘 풀려서 바쁘게 보낼 수 있었고요. 그러던 중 어느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됐는데 제가 꼭 하고 싶던 일이라서 굉장히 열심히 임하려 했었어요. 훌륭한 팀원들을 만나 금방 가까워져서 어느 때보다 재밌게 일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전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전 남자친구는 음향 감독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다시 제외하게 된 순간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제가 새로운 팀원들에게 인사를 갔던 때였는데 그 사람은 진즉 그 무리 속에 섞여서 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남자친구와 인사를 나누는 차례가 됐을 때 저는 너무 놀라 얼어붙었고 전 남자친구는 저를 그저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제가 오는 걸 전날에 이름이 적힌 명단을 보고 알았다 하더라고요. 그 사실에 그날 밤 한숨도 못 잤다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자리에서 만날 줄은 우리 둘 다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살면서 한 번쯤 얼굴이라도 보고 싶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만난 게 어쩌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그 이후로 우리는 협업을 하면서 종종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 이유부터 고민했었어요.
따로 밥을 한번 먹자 하자고 했지. 이야기라도 해보자고 했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예의일지. 이젠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얼굴을 보니까 다시 만나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도 잘못한 게 있으니 염치불구하고 들이댈 순 없었죠. 그렇게 전 남자친구 주위만 빙빙 돌면서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굉장히 냉담했었어요. 시선 한번 준 적 없었고 말도 먼저 건 적이 없었죠. 새로운 사람이 생겼거나 제가 말도 섞기 싫을 정도로 밉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마음을 접어야 하나 싶었을 즈음 전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따로 얼굴 볼 수 있겠냐고요. 저는 당장 좋다 하고 바로 만나러 갔습니다. 갈 때만 해도 사실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던 사람의 얼굴을 가까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겠구나. 어쩌면 다시 만나서 예전처럼 행복하게 연인으로 지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로요. 우리가 어떻게 만났었는지, 어떻게 헤어졌었는지, 그런 지난 일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다시 만난 그 사람은 앞자리에 앉은 저를 가만히 30분 동안 바라보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아내는 거예요.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보인 적 없던 사람이라 너무 놀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러더니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저와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정말 목숨을 끊을까 하는 충동도 들었을 만큼 힘들었대요. 저와 떨어져 있는 게 너무 힘들고 제 공부에 자기가 방해가 되는 것 같아 먼저 헤어지자고 했지만 곧바로 후회했고 붙잡고 싶었대요. 하지만 당시 학생이었던지라 돈도 없어서 찾아갈 수도 없었고 다시 연락하자니 제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대요. 그 이후로 2년 넘게 힘들어했고 아직까지도 누군가를 만난 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아이처럼 눈물이 뚝뚝 흘리며 말하는데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전 제 잘못을 전부 다 잊고서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람을 대했고 뻔뻔하게도 쉬운 마음으로 다시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저도 그 자리에서 함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다시 만나는 게 두렵다고 이제야 조금 잊어가는 것 같은데 흔들리고 싶지 않다는 그 사람을 붙잡고 한참을 설득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던 것만큼 더 잘할 테니 그 기회를 달라고요. 쉽게 답을 내리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도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갔고 우리는 결국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을 했죠. 그 사람과의 추억을 그리워하는 건 모든 걸 주고 싶어 하던 용감하고 솔직한 제 모습을 그리워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다시 만나보니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거였어요. 제외한 우리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만났습니다. 어쩌면 전보다 더 깊은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못 본 시간 동안 힘들고 그리워했던 만큼 후회하지 않게 서로에게 애정을 쏟았고 행복하다 생각했던 예전 그때의 감정을 그대로 다시 느껴볼 수 있었죠.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의뢰 커플들이 그러하듯 서로의 부모님께 배우자로서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그런데 저희 집 쪽에서 남자친구에 대한 반대가 심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하거든요. 여러 사정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남자친구가 그 집안의 실질적 가장이라는 점 때문에요. 시부모님은 따로 일을 안 하신 지 오래되셔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여동생이 벌어오는 돈으로만 모든 생활을 충당하셨습니다. 실제로 남자친구는 그래도 자기 일쪽 분야에선 꽤나 인정받아서 벌이가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중 반을 매달 부모님 생활비로 보냈습니다. 연애할 때 그 부분을 알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자친구와 그 집안일에 대해
따로 터치한 적은 없었고요. 그게 뭐 제 돈도 아니고 그건 남자친구의 선택이니 어련히 알아서 지혜롭게 해나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사실을 들은 저희 부모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면 저였어도 제 딸이 그랬으면 반대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월급이 크든 적든 그중 반을 시댁에 드린다면 누가 이해해 주겠나요? 돈 문제도 그렇지만 생활비를 드리고 그걸 당연하게 받는 그 태도 자체가 부모님께 묶여 산다는 거고, 그럼 옆에 있는 저까지 덩달아 힘들어질까봐 여러모로 걱정이셨을 거예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남자친구와 많이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본인도 이제는 그만 벗어나고 싶어서 부모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싶은데 시부모님이 워낙 성격이 세시기도 하고 툭하면 자식된 돌이 낳아준 은혜를 언급하면서 닥달하니 어쩔 수가 없다고요. 하지만 만약 결혼하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니까 저만 괜찮다면 원래 드리던 거에서 반이나 3분의 1만 드리겠다고 약속하더군요. 남자친구가 분명 약속을 지킬 사람이라는 걸 전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면 저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 생각하고 포용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다 싶으면 저도 제 월급에서 부모님께 용돈 드리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부모님께도 이런 식으로 설득하고선 제가 얼마나 남자친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오래된 귀한 인연인지 매일 붙잡고 부탁드렸습니다. 제발 허락해달라고요. 부모님 마음이 쉽게 굽히지 않자 남자친구는 앞으로의 계획과 우리가 결혼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한 문서를 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목록 하나하나를 읊으면서 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현실 가능한 면에서 자신이 어디까지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발전 가능성과 우리가 함께라면 얼마나 행복할지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도 어느 정도 마음이 수그러지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결국 결혼을 허락받았고 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었지만 결혼 후에 시어머님의 경제적 간섭이 심하긴 했습니다.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의 논리가 아니긴 했어요. 어머님은 제게 이따금씩 문자를 보내시기도 하셔요. 이번 달에 얼마를 벌었는지, 생활비는 얼마로 생각하는지, 가계부를 쓰고 있는지 등을 물으셨죠. 지금까지 당신 아들의 경제적 상황을 통제해 왔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러지 못하니 꽤나 답답하신 것 같더라고요. 또 가령 어머님은 이런 말을 하시곤 했었죠.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됐고 그만큼 벌이도 늘었을 텐데 용돈은 왜 3분의 1만 주는 거냐? 이럴 거였으면 나 이 결혼 안 시켰다. 어? 결혼하면 효도할 생각을 해야지 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냐? 피 섞인 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끊기지 못한다. 너 없으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질지 몰라? 네 가족 생겼다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구는 거냐? 등등 이런 식으로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언행을 자주 하셨어요. 제 월급까지 떼어서 본인 용돈으로 드리길 바라셨죠. 처음에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힘들었어요. 어머님이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건가? 부모로서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힘들어하는 상황을 눈치 빠른 남편은 잘 헤아려 주었고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어머님을 잘 막아주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용돈으로 아무리 성화하셔도 결혼 전 약속했던 그대로, 그러니까 기존에 드리던 금액에서 3분의 1만큼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원만하게 넘길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제가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누구는 아직까지 용돈을 드리는 상황에 있어서 답답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가끔 남편이 사이에서 너무 지쳐 보일 때면 어머님이 바라시는 대로 용돈을 드리기도 했거든요. 그런 남편은 그런 거 하지 말라며 저희 부모님께도 똑같이 용돈을 드렸죠.
그러니 제 마음이 자연스럽게 풀릴 수밖에요. 저희는 원래 아이 없이 둘이서만 살 계획이었습니다. 흔히들 딩크족이라고 하죠. 아이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워낙 둘이서도 좋으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 구애 없이 자유롭게 여행도 가고 데이트도 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결혼 전에도 이야기 나눴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결혼 후 1년이 지났을 즈음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긴 겁니다. 아이가 생긴 거예요. 만약 바라던 아이였다면 축복이 온 거라 말할 텐데 당시에 전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를 어떡하지 싶은 생각뿐이었죠. 전 제가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의 책임을 다하면서 아이를 똑바로 키워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 자신을 의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겐 너무나 미안하게도 임신 초반이 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남자친구, 이젠 남편이 된 그 사람이 제게 그러더군요. 소영아, 이 아이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계획이긴 했지만 이렇게 우리 찾아와 줬잖아. 그러니 다시 계획을 세워보자. 우리가 꿈꿨던 둘만의 행복한 삶에서 아이만 더해진 거야. 아이는 내가 키울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게. 이런 짐을 안겨준 것 같아. 미안해. 한창 우울함을 느끼던 저에게 남편은 너무나 든든하고 다정하게 위로해 주었고 그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저도 조금씩 마음으로 아이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내 몸에서 아이가 조금씩 크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겐 절대 없을 거라 생각했던 모성애가 생기는 기분이더라고요. 뭐라 해야 할까? 얼굴도 보지 못한 아기인데 너무나 소중해서 눈물이 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요. 임신 기간 내내 남편은 곁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그 덕분인지 다행히도 전 별다른 큰 탈 없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그 벅참은 아마 평생 못 잊을 겁니다. 나에게 이런 아이가 찾아오다니 그 감격스러움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사실 낳고 바로 봤었을 땐 솔직히 사람이 이렇게 못생겼을 수 있나 싶었거든요. 신생아는 원래 그렇다는 걸 몰랐던 거죠. 아이는 조금씩 살이 올랐고 하얘지고 주름도 사라지고 남편을 닮아갔어요. 남편의 이목구비를 그대로 닮아 거의 판박이 같았죠. 그래서 더 좋긴 했어요. 똑 닮은 두 사람을 보고 있자니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두 명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 식구가 되었고 남편의 말처럼 이젠 또 다른 미래를 꿈꾸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미래는 둘만 있을 때의 행복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평생 알지 못했을 행복이었겠죠. 인생이 때로는 계획처럼 되지 않는 게 행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신했을 당시엔 별 증상이 없었는데 오히려 출산 후에 전 시술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두통과 안면 마비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차라리 수술을 받아봐야 하나 싶었죠. 그렇지만 병원에선 아직 수술할 정도도 아니고 큰 이상은 없다고 하기에 약으로만 이겨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곁에서 그런 저를 지켜보며 많이 힘들어했어요. 원래도 아이를 갑작스럽게 가지게 된 게 자기 탓 같아서 죄책감 갖고 많이 미안해했었거든요. 어쨌든 임신과 출산을 겪는 건 저 혼자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로 후유증까지 달고 사니 거기에 대한 부채감이 컸던 것 같았어요. 저는 괜찮다 했지만 남편이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식탁에서 눈물을 훔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정말 괜찮았어요. 그로 인해 임신을 후회하거나 제 선택을 되돌리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냥 지금처럼 우리 가족끼리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는 마음이 있다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훌쩍 흘렀어요. 아이는 3살이 됐고
우리 집에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귀여운 재롱을 볼 때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 세상 가장 좋은 걸 먹이고 싶었고 가장 좋은 걸 입히고 싶었어요. 제 목숨처럼 귀한 사람이 또 생길 줄 몰랐는데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가 생기고 생각 외에 지출이 많아지더라고요. 미리 돈을 모아둬야 할 필요성도 느꼈고요. 제가 육아 때문에 일을 못하다 보니 더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정부모님께 도움을 받았는데 남편이 굉장히 미안해하더라고요. 시댁부모님께는 용돈을 드리는데 장인어른 장모님께는 용돈을 받아서 자기가 염치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남편은 시부모님께 드리던 용돈을 그 해부터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시부모님이 굉장히 노발대발하셨지만 남편이 딱 잘라 거절하더군요. 더 이상은 안 된다고요. 그러자 시부모님도 점점 사그라지시더니 시아버님은 새로 일을 구하셨더라고요. 어머님도 소일거리를 시작했다 하시고요. 뭔가 제 입장에서 죄송하다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용돈을 드린 세월도 길고 그간 드린 금액이 만만치 않으니 이 정도면 저희의 도리도 충분하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아이 학비 벌어두려면 열심히 벌어야 한다면서 일을 엄청나게 많이 늘렸어요.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쉬엄쉬엄 하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러면서도 집에만 오면 아이부터 안아주고 몇 시간 내내 놀아주니 참 한결같은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일을 늘린 남편은 주말에도 종종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중 주말에 갑자기 잡힌 일 때문에 지방에 내려갈 일이 생겼어요. 그날은 사실 저희 결혼기념일이라서 주말이기도 하겠다. 아이랑 여행을 가려고 했었거든요. 남편은 계획에 차질이 생겨 미안하다며 자기가 일 가는 곳이 가족들 여행 많이 가는 곳이니까 겸사겸사 거기로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셋이 같이 출발해서 숙소 갔다가 자기는 일하고 저녁 때 다시 돌아오겠다고요. 뭐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수락했었죠. 함께 있기만 하면 되니 장소야 뭐 상관없었고요. 그런데 그날 오전에 제게 갑자기 다른 일정이 생긴 겁니다. 같이 출발하기로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후발대로 출발하기로 했고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먼저 가기로 했어요. 아이도 어느 정도 컸으니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평소처럼 남편과 아이 뺨에 입을 맞추고 평소처럼 인사를 했습니다. 이따가 보자고요. 여느 날과 다름없었던 평소와 같던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약속 장소로 가고 남편이 먼저 떠난 후 2시간쯤 흘렀을까. 저도 이제 막 출발하려는데 전화가 한 통 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전화를 받았고 그 자리에 바로 주저앉았어요. 남편과 아이가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하기에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가는 그 시간 동안 몇 번, 아니 몇백 번의 기도를 했어요. 제발 살아만 있어달라고. 뭐든 좋으니까 목숨만 살려달라고 신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별일 아닐 거라고.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기엔 우리의 삶이 너무 행복했었다고. 말도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고서 피로 물든 남편과 아이를 본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전 곧바로 일어나지 않고 비몽사몽한 상태로 병원 천장을 가만히 쳐다만 봤어요. 이거 꿈 아닐까? 사실 내가 지금 집에서 자다가 기분 나쁜 꿈을 꾼 게 아닐까 하고요. 그리고 제발 그게 맞다고. 꿈일 거라고 여기면서 눈을 몇 번이나 감아다 뜨길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담했고 꿈보다 싸늘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는 병원에 실려온 직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갔을 땐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죠. 그 당시를 설명하는 건 너무나 괴롭고 가슴이 찢어질 듯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병원을 찾아온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을 보면서도 전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병원이 곧장 떠나가 있듯 울음바다가 돼도 저는 제가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지 도통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그 누가 헤아려 줄 수 있을까요?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지만 장례식을 치른 후 2주가 흘렀습니다. 저는 한 번도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세상에 나갈 이유도 나설 힘도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죠. 단지 죽기 직전까지 삶을 간신히 연명할 정도의 음식물만 먹으며 누워 있었어요. 어떻게든 저를 살리려는 엄마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엄마는 매일 저희 집을 찾아와 친정으로 가자고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우리가 함께했던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집에 있으면 남편과 아들이 웃으면서 여행 너무 즐거웠다고 행복한 걸음으로 들어올 것만 같았거든요. 내가 없으면 그 모습을 못 볼 테니까 도저히 그 집을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가슴이 치면서 울부짖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왜 이런 불행이 찾아온 건지, 이 살이 애는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울고 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울었는데도 눈물은 쉽게 마르지 않고 자꾸만 쏟아져 나왔어요. 어느 날엔 아이의 울음소리, 웃음소리가 건너방에서 들려오는 것 같아 달려간 적도 있고요. 잠잘 때 늘 머리카락을 어루만져 주던 남편의 손길이 그리워서 억지로 수면제를 먹고 잠든 적이 수일이었어요. 꿈에라도 나오면 너무 그립고 또 행복해서 깨고 싶지 않았고 다시 만나고 싶어서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삶의 의욕을 잃은 채 그렇게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니, 차라리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아이들이 한 번에 제 곁을 떠났는데 제가 어떻게 땅에 발붙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차라리 남편과 아이가 있는 천국으로 가는 게 훨씬 마음 편할 거라 생각했었죠.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더 커져가면서 제 마음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방에만 머물던 저는 그 집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무슨 마음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아마도 제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정리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도 안 하고 차도 처분한 후에 남은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손끝도 댄 적 없는 남편과 아이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를 치울 때마다 1시간씩 울었던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치우는 데만 일주일 정도가 흘렀고요. 그 물건들을 참아 버릴 수가 없어서 한데 모아 남편과 아이의 짐은 시댁으로, 아이의 남은 반절의 짐은 친정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당시에 저에겐 더 이상 필요 없을 물건들이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짐을 정리하는 도중 여행날 남편이 챙기는 걸 까먹었다며 저에게 가져오라 맡겼던 캐리어를 열어보았습니다. 잊고 있다가 거기에도 남편 짐이 있을 것 같아 마지막 즈음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그 어지럽혀진 짐 사이에 봉투가 하나 있는 겁니다. 조심스레 열어보았더니 거기엔 편지와 통장, 도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니 3년 전부터 남편이 틈틈이 모아둔 비상금이었습니다. 5만원, 10만원, 20만원씩 매주 꾸준히 입금해 두었더라고요. 대략 2천만원 정도였죠. 생활비하고도 이 비상금을 벌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나 싶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금액 옆에 입금자 이름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더라고요. 거기엔 소영이 병원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자마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남편이 손수 한자 한자 써내려간 글귀가 있었어요. 소영아, 결혼기념일 축하해. 언제 이 선물을 줄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드디어 이번 기념일에 주게 됐네. 네가 지금까지 그 병으로 아파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는 게 너무 괴로웠어.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도 참 견디기 힘들더라. 그래서 시작한 게 이 돈을 모으는 거였어. 이 돈으로 우리 수술 받고 다시 건강해지자. 난 당신이 100살까지 건강히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내 평생 소원이야. 물론 당신이 겁내하는 거 잘 알아. 그렇지만 이제 나도 있고 우리 아들도 있으니 당신은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동안 내가 우리 부모님 일로 속속여서 미안해. 거기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사과를 담은 뇌물이기도 해. 그동안 참고 부모님께 잘해드려서 너무 고마워. 내 빚을 당신도 짊어지게 한 것 같아서 그동안 너무 괴로웠어.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잘할 테니까 과거의 실수는 살짝 눈 감아주면 좋겠다. 내가 계획하고 꿈꿔온 미래는 항상 너였어. 너의 미래에도 내가 늘 함께 할 거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뒤늦게야 발간한 편지를 들고 정말이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편지를 읽은 후 저는 다시 또 방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 답을 내렸어요. 이 불행에 대해서 그만 생각하고 남편의 편지를 간직하고서 살자고요. 남편의 평생 소원처럼 제가 건강히 살아남는 게 천국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을 우리 가족이 진정 바라는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 찾아온 이 불행을 이기는 방법은 그것뿐이었어요. 살아갈 힘을 찾는 것. 저는 이사를 그대로 진행했고 남편과 아이 집을 우선 친정으로 붙였습니다. 저 혼자 살 집을 구하면 거기에 둘 생각이었죠. 시어머님은 그동안 제게 연락 한 통이 없으셨어요. 딱 한 번 문자로만 언제 시간 되냐고 재산 문제 이야기하자는 말씀만 하셨죠. 그땐 제가 경황도 없고 제대로 된 이성을 차리지 못해서 대답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신이 좀 들자 이사 사실을 어머님께 말씀드렸는데 곧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 이 자리가? 너 지금 재산 가지고 도망가겠다는 거야? 당장 거기서 기다려라. 어머님은 그날 저녁 바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거세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어머님이 적잖이 화가 난 상태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죠. 어머님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거실이 떠나갈 듯 소리치셨죠. 너, 내 아들도 네가 다 가져갔지. 내가 그동안 용돈도 안 받고 너희를 위해 얼마나 참아온 줄 알아?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절 한 푼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너희 재산에 내 몫도 있어. 원래는 너 만나기 전부터 약속했던 거거든. 그런데 그 은혜도 모르고 이제 와서 네가 홀랑 다 빼먹겠다고? 나 다 안다. 네가 다 갖고 도망치려고 이 집 파는 거 아니야. 어머님은 안방에 들어가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릴 힘도 없어서 조용히 말했죠. 어머님, 기억 안 나시나 본데 이 집 제가 해온 거예요. 결혼할 때 집이 안 구해져서 우선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신혼 시작하기로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리고 용돈 끊은 지 몇 년이나 됐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주시는 것도 아니고 받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껴야 하나요? 제가 친정에 드린 돈과 어머니께 드린 돈 비교해 볼까요? 제 반박에 어머님은 마땅히 할 말이 없으셨는지 쏘아보시기만 했죠.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쨌든 여기 우리 아들도 살던 집이니까 어느 정도 지분이 있었을 거 아니야? 아들 쪽 재산이 있으면 지금 빨리 줘라. 난 이제 내 아들이나 손주 없이도 혼자 살아남은 네 얼굴 보기 힘들거든. 안 그러니? 넌 이제 네 인생 살고 우리도 우리 인생 살면 되는 거다. 그렇게 쳐다보지 마라. 나도 힘들어. 남편 잃은 고통이 아들 잃은 고통보다 크겠니? 힘들어도 내가 더 힘들다고.
피서끼려는 차원이 다르다. 이 상황에서도 돈돈거리는 시어머님을 보며 저는 더 이상 말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이의 가족이니 그동안 참아왔던 건데 이제는 왠지 인간으로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전 남편이 남긴 편지와 통장을 가져가 보여드렸어요. 시어머님은 이게 남편이 남긴 재산이냐며 화색이 도는 얼굴로 받아드셨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으시는데 얼굴이 점점 붉어지시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쳐보시더니 아무 말이 없으셨죠. 이가 제 병원비로 남긴 돈이에요. 같이 모으던 다른 재산은 공동소유라서 제 몫이고요. 거기 남편이 적은 말 있죠. 그동안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참아와서 고맙다고요. 인간이라면 저에게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구시면 더 이상 못 참습니다. 어머님 말 따라 이젠 저도 남편이 응원해준 제 인생 살 거거든요. 남편이 저를 위해 조금씩 모아온 돈이지만 그거라도 받으셔야겠다 싶으면 제가 인심 써서 조금은 드릴게요. 어머님은 통장과 편지를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흘낏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곤 아무 말 없이 헛기침만 하시고 자리를 뜨셨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편지를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어요. 남편이 남긴 말 하나하나가 제 마음속에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마 남편은 하늘나라에서 우리 아들을 신나게 놀아주며 저를 기다리고 있겠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해야겠어요. 저는 조금 더 남편과 아들이 남긴 목까지 살다가 가겠다고요. 그 뒤로 저는 어머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붙였습니다. 그게 제가 시어머니께 하는 마지막 도리이자 남편이 두고 갔을 마음의 진 몫이었어요. 남편이 들으면 왜 그랬냐며 또 저를 꾸짖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게 남편을 사랑하는 제 선택인 것을. 남의 돈은 어떻게 써야 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무래도 좋을 듯 해서 가장 최적의 순간을 위해 오래 기다려보고 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참 빨리 돌아가고 지난 것들은 모습을 어느덧 감추며 새로운 일들이 또다시 다가옵니다. 저는 아직 제게 다가온 불행을 완전히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남편과 아들을 생각하면 이 삶이 너무 길다고 느껴져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 불행과 고통의 연속인 삶 속에서 버텨내기 위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남고 싶은 이유, 남아야 하는 이유들이요. 저에겐 그게 편지에 남긴 남편의 말이었고 가족이 마지막까지 죽어간 사랑이었습니다. 앞으로 그 마음 잊지 않고 다시 또 내일을 살아가 보려고 해요. 그럼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